2014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후보들의 가장 최우선 공약은 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죽은 듯이 잠잠하기만 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 요동치고 아시아의 용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어떤 부활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14년,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가슴 떨리는 청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시작은 100년이 못 되는 불과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48년 정부 수립 2년 만에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모든 근대적 경제 기반이 초토화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민간인만 150만 명. 산업시설의 40~50%가 송두리째 사라졌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53년 실질 GDP는 1940년 대비 27%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는 계속됐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불안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열악한 시스템 등 악조건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1960년대 절대 빈곤기를 거쳐 1970년대에서 80년대 제1,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속에서 거세진 노사분규, 그리고 1997년 말의 외환위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괄목 성장해왔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수많은 위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해온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 위기 때일수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뭐든지 해보자 하는 이 정신이 과거에 1990년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금목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다원적 구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 비관론이 상당 부분 달아난 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면 그러한 갈등이 사실상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회복,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한다는 이런 각도에서 뭉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힘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201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실업률과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고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경제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분기마다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 중 상당 부분은 정권 다툼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거나 다행히 실행은 되지만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 다를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도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다. 바로 개별 시장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 실업, 물가처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경제정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 4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성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들어주기 위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이 국회에서 그와 같은 투자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경제 민주화 때문에 굉장히 규제주의적 시각으로 분명히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하고 또 그거 현 정부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라고 제시를 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나마 좀 주춤하면서 경제 성장 쪽에 조금 눈을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경제 성장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불공정거래 행위라든가 오너의 사익 추구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뭐 지금의 어떤 정부의 기본 방침에 대해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 정책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냉담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온기가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만큼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경제 정책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는 거요? 네. 아,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시장 물가 그런 데서 좀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껴요. 현 정부의 탄생에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다. 압축 성장과 불공정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경제 민주화.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글쎄요, 그 개념이 워낙 다방면이고 많은 사람들마다 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경제민주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지.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 오너의 권한 남용, 그 다음에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 이런 것을 막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결국엔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른 어떤 논쟁이 있을 뿐이지 사실 경제민주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당시 사익구조 근절과 부당단가 인하, 담합근절, 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영역 보호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은 4월 정기국회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1호, 2호만을 겨우 통과시키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를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차별 없이 약자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정치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듯 경제에서도 민주화가 실현돼야만 한 단계 발전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그동안 우리 경제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수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동반된다. 경제민주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이득이 그 징벌적인 규제보다 더 크다면 모든 기업들이
경제 민주화를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맥락에서 본 사회적 정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에 지지 마라, 경쟁에서 꼭 이겨라 이런 부분이 경제 민주화와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민주 시민 교육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나라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출범하면서 50년 동안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압축된 산업화는 경제력 집중, 부와 소득 격차의 확대, 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함께 짊어진 채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 및 유로존의 사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왔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인데 결국에는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기업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서 다시 일어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환경, 경제 민주화 환경에서는 기업가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방법이 있어서 지나치게 규제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기업가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도둑이 있다고 해서 경찰관이 모든 어떤 행동 이상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면 그 동네에는 도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 동네는 일반 사람들이 안 갑니다. 잘못 탔다가는 내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도둑을 다 잡았을 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업가들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잡아야 되겠지만 그걸 지금처럼 너무 사전적으로 미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업가들에 대한 어떤 활동의 무대를 넓게 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야만이 사실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채 디플레이션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죽이는 정책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산업의 회생, 산업의 신진대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산업이라는 게 경제라든지 글로벌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사업으로의 이행,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세제적인 측면에서의 배려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의 활성화, 산업의 재생으로 위해서 산업재생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산업의 신진대사,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본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활성화, 재생 정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선진국 도약을 꿈꿔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 회복의 동력을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행히 올 3분기에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고리를 끊고 전년 동기 대비 3.3%의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골목 상권이나 서민들은 그 온기를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마트 규제할 때, 골목상권 보호할 때, 대형마트 들어오면은 골목상권은 침범하고 골목상권이 죽는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정책을 사실 시행하면서 제기됐던 게, 외국에서도 하더라.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그 대형마트 규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경쟁자인 큰 사람을, 큰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대형 유통업이 들어갔을 때 교통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목적이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9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을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점점점 낙후되다 보니까 2000년대 와서 전면 법을 다 폐지하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SSM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폐지하고 지금은 오히려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특히 골목상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지금 많이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틈새를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FTA라든가 아니면 WTO의 그런 규정 때문에 잡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특히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못 들어가게 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어떤 영세 상인, 농민 이런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상생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생존도 사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보장을 안 해주고 골목상권만 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꼬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누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가를 좀 큰 틀에서 보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도 2014년에 3%대 중반의 순환적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경제를 전망해보면 먼저 민간 소비는 경기 회복과 고용률 상승, 복지 예산 증액 등에 힘입어 2.5%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주택경기 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설비 투자는 신규 투자 압력에 힘입어 6.1% 증가하며 올해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흑자 규모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48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2014년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안정 목표의 하단인 2.5%를 하회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간다는 그런 정신만 가지면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 고부가치 서비스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과도하게 강성 노조들이 고임금을 주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과도하게 복지를 주장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또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사정이 모두가 다 한 발씩 물러서서 양보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장률이 4, 5%에 올라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정책 효과에 힘입은 성장세가 민간 부문의 회복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2014년 한국 경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2014년 한국 경제가 올바른 경제 정책의 힘을 얻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좀 공정한 사회, 좀 더 사회적 어떤 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뭐 아래 계층부터 해서 높은 계층까지 다 평등하게 좀 그런 면에서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기술 혁신과 함께 과감한 변화가 절실한 대한민국 경제.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기업이 사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보니까 뭔가 좀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풀려서 좀 사람들이 좀 웃는 얼굴이 좀 많았습니다.